여보, 진짜 어머니 수술 비용 우리가 다 내는 거야? 어머니 드리면 우리 빚은 어떻게 하고? 당신 아직까지 빚 갚고 있는 거 어머니는 아셔? 모르시지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어머니신데. 그럼 어머니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게 냅둬? 그런 말 아니라는 거 알잖아. 어머니 모아두신 돈이 있는지, 아파트 담보를 더 잡아서라도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봤어? 당연히 알아봤지. 근데 택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 큰애 대학교 안 보낼 거야? 작은애 유학 비용은? 참 나도 답답해. 너무 보채지 마. 혹시 장모님한테는 여쭤봤어? 왜 우리 엄마를 들먹여? 우리 엄마 그럴 돈 없어. 하 진짜 미치겠네. 수술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그 비용을 알아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해. 당신 어머니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나 당신 없는 동안 여기서 어머니 계속 돌봤어. 똥기저귀를 갈았다고. 알아, 화내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어머니 깨시겠어. 하여튼 나 어머니 계속 여기 계시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어머니 입원하시면 나한테 간호하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어머니는 하필 지금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의 수술비를 내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암에 걸린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했던 아들과 그런 아들도 사랑했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최숙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네요. 평소에 사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감을 하며 정을 나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인생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제가 아팠을 때 자식과 며느리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결국 자식과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조금 서글플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같이 사연을 나눔으로써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 고향은 서울인데 청계천 근처에서 자랐죠. 그때의 청계천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시다시피 판자촌 동네였죠. 먹을 게 없어서 바닥에 있는 시래기들을 주스러 다녔고 어머니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시면 기름통에 기름을 받아오기도 했고 연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모님이 외상값으로 밀린 금액을 저보고 가져다 주라고도 하셨죠. 여름에는 무척 더웠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 오빠 동생들과 꼭 붙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는 힘든 거 하나 모르고 즐겁게 웃으며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리고 저희 오남매는 각자 먹고 살기를 찾아 어렸을 때부터 헤매곤 했죠. 어머니는 항상 집에서 빨래와 음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아버지는 일터에서 오시면 밥과 술을 마시고 주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기억이 더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불쌍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살기는 싫었어요. 너무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아버지는 저를 불러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숙희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엄마처럼 되기는 싫지.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한다.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많은 사람들 거느리며 살 수 있는 거야. 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깨어있는 분이셨어요. 미팔군 부대 근처에서 쌀을 파시며 여러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사셨거든요. 어렸었던 저는 아버지의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오빠 동생들은 라디오를 들으며
신나게 노래할 때 저는 어머니가 사다 준 책을 읽고 학교 교과서를 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는 가장 공부를 잘했고 또 반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안의 기대를 모두 저에게 거셨고 다른 남매들은 저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모두 고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한 뒤 바로 공장으로 향했죠. 모두가 힘을 합해 돈을 모으다 보니 사정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집도 괜찮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엄청 넓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판자집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저는 공부에 열중했죠. 남들이 모두 가본 빵집을 저는 학생 때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조금 재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공부가 즐거웠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매번 집과 학교만을 오며 가며 공부에만 집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심장에 쇼크가 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한순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모두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장례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후부터였습니다. 집안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의지했던 저희 오빠와 동생들도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죠. 결국 저를 대학을 보내자는 모두의 바램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고 저는 바다에 떠있는 섬마냥 내팽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고 집의 분위기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점점 야위셨고 오빠들도 매번 술을 먹고 들어오기 일쑤였죠. 아버지의 영향이 그렇게 큰 줄은 그때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때문에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국수 장사를 시작하신 거였죠.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편했어요. 저도 생계에 뛰어들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의 의견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저도 이 집안의 사람이기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제 소임을 다하고 싶었고 결국 저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성적은 떨어졌고 저는 담임 선생님께도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셨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한 채 작은 회사의 경리로 들어갔습니다. 동생들은 공장에서 일했고 작은 오빠는 음악을 하고 싶다며 집을 나갔고 큰 오빠는 아는 분과 사업을 하겠다며 성공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오빠와 큰 오빠는 그렇게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모든 걱정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셨고 저는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효도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자도 아닌 제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버는 돈은 너무나도 적었죠. 어머니는 제가 학업을 포기한 뒤로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저희 형제와 어머니가 희생하는 걸 보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힘든 게 나았어요. 가끔 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공부에 대한 미련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매일 회사에 가서 서류를 정리하고 회계장부를 만지고 손님들 커피를 타서 나르고 심부름을 했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조기와 빨간 내복을 사서 선물로 드렸죠.
어머니도 그때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보고 방긋 웃어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죠. 어머니도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결단코 반대를 하셨고 결국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돌아가셨어요. 동네 의원분을 모셨지만 소용도 없었고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었는데 어머니가 없으니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더군요. 매일 회사 서류 더미에 가득 둘러싸여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빠들이라도 있었으면 의지할 곳이라도 있었겠지만요. 제가 그렇게 의미 없이 일하는 걸 회사 사장님도 느꼈는지 항상 저를 혼냈습니다. 저는 커피를 흘리기도 하고 서류를 잘못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옥에서 저를 꺼내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을 극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저희 낙이었던 시절 남편은 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서로 오다 가다 보긴 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청바지에 셔츠를 입은 단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눈길이 갔고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이름을 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시작했죠. 남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환경도 비슷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서로가 보다듬어주며 미래를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매우 성실했습니다. 극장에서 일을 하다가 작은 회사의 사장님의 눈에 띄어서 극장을 그만두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회사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매일 야근을 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도 성장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금방 승진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의 연애 끝에 남편은 저에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요즘의 프로포즈처럼 멋있진 않았지만 결혼하자는 뜻이었고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둘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남편의 어머니에게도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결혼식을 올렸죠. 그렇게 저는 점점 행복해졌습니다. 과거의 힘든 삶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았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남편은 월급 날 때마다 돈을 꼬박꼬박 모으면서도 저에게 작은 선물을 사서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죠. 제가 20대 후반이 되던 해에 저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이었죠.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에 행복해했죠. 하지만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는 건 조금 벅차더라고요. 우리 둘 모두 일을 해야 했고 아들을 낳고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금 행복해졌죠. 그렇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같았습니다. 제가 저희 애를 낳았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힘든 삶을 보상받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위해 아이 방을 꾸몄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옷과 책 그리고 장난감 등을 받아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저는 1년을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돈 들 때는 더 많고 버는 수입은 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은 퇴근하면 항상 저를 안아주고 아들에게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자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미싱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큰 공장은 아닌 작은 집 같은 구조의 미싱 공장이었습니다. 미싱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본래라면 제 나이에 미싱 일을 하지 못했겠지만 저를 괜찮게 생각하신 옆집 아주머니가 미싱 공장에 오래된 고참이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미싱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남편의 고생을 알아주는지 정말 건강하고 멋지게 자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 저도 기대감이 들더군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에게 걸었던 기대가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아들에게 저의 기대감을 드러낼 때도 있었죠. 민우야,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지. 응, 엄마. 내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줄게. 엄마가 좋아하는 고기도 많이 사주고 아빠가 좋아하는 비싼 차도 사줄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누구 아들이길래 이렇게 이뻐.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사교성도 좋고 선생님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선생님을 뵐 때마다 저희 아들의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들에게 책과 참고서를 부족함 없이 사주었고 좋은 책상과 의자도 맞춰주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란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의 빛이 되어 주렴. 그러기 위해선 항상 건강해야 하고 알았지? 네, 아버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럼 저는 남편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소리는 하지 말라고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찔렸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많이 부담스럽곤 했거든요. 아들이 부담스러운 관심에 엇나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 아들은 서울 유명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죠. 그렇게 저희의 미래는 행복을 향해 순탄히 나아가고 있었죠. 아들은 졸업을 했고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아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죠. 그렇게 아들은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했습니다. 아들은 사회에서 자기 몫을 확실히 하면서 살아갔고 선을 봐서 만난 이쁜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들이 며느리 될 아가씨를 데려왔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오해였습니다. 아들이 점점 변해갔던 건 그때부터였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성미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고 저와 남편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 않냐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희의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냐며 생전 내지 않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자 행복이었고 많은 걸 바라지 않아도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응원해 주기로 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염려대로 아들의 사업은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무너지는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녔고 결국 저희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노후 자금으로 쓸 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깨서 아들 부부를 도와주었죠. 하지만 저희의 도움으로도 역부족이었나 본지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집까지 팔게 되었고 결국 저희 부부의 아파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에 대한 후유증으로 매일 술을 마시기만 했고 그 모습을 보던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난은 함께 몰려온다고 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만 것이었죠. 남편의 병명은 뇌경색이었어요.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죠.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저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의지할 나무인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헐레벌떡 병원으로 향한 저는 의식을 잃은 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슬픈 건 그날도 아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고인이 되었고 저희는 정성스레 장례를 치렀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했고 아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장례를 치를 동안 저와 아들은 정말 넋이 나간 채였죠. 그래도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이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제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가실 필요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쩌라고요? 죄송해요,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이 불효자 용서 못 하시겠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잘 보필하면서 살아갈게요. 아버지, 하늘에 가서는 평온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장실에 달려가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실감이 나서 운 것도 있지만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는 사실이 기뻐서도 있었습니다. 여보가 민우를 살렸어. 고마워.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미안해.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여보가 남기고 간 마음 내가 잘 간직하면서 살게. 그리고 살다가 여보 너무나 보고 싶어지면 내가 따라갈게. 사랑해.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은 표정부터 바뀌어 있더군요. 매일 마시던 술을 끊고 나가서 일을 구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같이 일하던 상사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미안해요, 어머니.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돈 벌어서 효도할게요.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언제나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하늘 부끄럽지 않게만 살아가다오. 그렇게 아들은 점점 회복해갔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며느리와 함께 작은 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죠. 더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저를 고생시키기 싫다며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불편한 것도 있었겠죠. 제가 배려해준다고 했지만 어쨌든 시어머니니까요. 아들은 이전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한 삶이 유지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산이었죠. 그렇게 쉬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니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잘 챙겨 먹지 못했고 운동도 하지 않아 체력도 매우 약했죠. 제가 70대가 되었을 무렵엔 속이 자주 불편하더라고요. 복통이 있기도 했고 복부에 자주 가스가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체중도 줄어갔고 매일매일 피로가 쌓였습니다. 소화불량은 항상 달고 살았고 가끔은 구토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혈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사를 자주 하긴 했지만 변에서 피가 나온 건 처음이었죠. 그래서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MRI와 CT 그리고 복부 초음파를 모두 해보기를 권했고 비싼 가격이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의사는 제가 대장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3기에서 4기 사이라고요. 저는 제가 암에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아픈 곳 없이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하루빨리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수술이 가능한 케이스여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환자분과 가족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내 수술은 필수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암과 암 주변부를 절제해야 합니다. 수술보다는 이후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그걸 견디셔야 하는 게 관건이죠. 혹시 수술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나가시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나가서 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병원비 상담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술비만 5천만 원이 들고 이후 입원비와 약가, 방사선, 치료는 더 돈을 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간간히 미싱일을 하며 용돈벌이를 하는 게 끝이었고 저와 남편이 모아둔 돈은 진작 아들 부부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작은 평수의 집밖에 없는데 수술을 받으려면 집을 담보 잡아 대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이미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의 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에 남편이 아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와줬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은행에서 제 앞에 있는 직원을 붙잡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술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걱정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간의 생활비는 있었지만 대장암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수술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섭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남편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죽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연락도 없이 아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민우는 어딨니? 아직 회사에 있죠?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언제쯤 집에 온다니? 이제 1시간 후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정말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따가 민우 오면 말해줄 테니 너무 보채지는 말렴.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아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말도 없이 온 저를 보고 놀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도 없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여기 앉아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뭔데 그러세요?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내가 대장암 말기란다. 네. 뭐라고요? 대장암이요? 그래. 너무 놀라지 말래도. 이 나이 되면 암에 안 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너희에게 부탁이 있어서 왔다. 뭔데요? 어머니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수술을 하는데 돈이 좀 든다는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이미 담보가 잡혀 있더구나. 아, 어머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다만 내 수술비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해서 온 거야. 그럼요. 어머니, 무조건 해드려야죠. 너무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엄마는 나아서 건강해질 생각만 하세요. 정말 괜찮겠니? 그럼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본인들 집에 와서 묵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간단히 짐을 싸고 다시 아들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하니 드디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단 한 번의 고민 없이 병원비를 감당해 준다는 말에 너무 고맙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오해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그곳에서 머무는 사이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병원비를 감당해 주겠다고 했지만 점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고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모든 표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그 미묘한 기분은 더욱더 저에게 가깝게 다가왔고 저는 애써 모른 채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가느라 집에 없었고 저는 며느리와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애써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정했습니다. 내가 괜히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예민해진 걸 거야. 애들은 정말로 나를 위해 수술비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야. 다 내가 불안한 탓이야. 그렇게 수술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물을 한 잔 하러 방에서 나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깰까봐 염려하여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워낙 늦은 밤이어서 잘 들리더군요. 여보, 진짜 어머니 수술 비용 우리가 다 내는 거야? 어머니 드리면 우리 빚은 어떻게 하고? 당신 아직까지 빚 갚고 있는 거 어머니는 아셔? 모르시지.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어머니신데. 그럼 어머니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게 냅둬? 그런 말 아니라는 거 알잖아. 어머니 모아두신 돈이 있는지 아파트 담보를 더 잡아서라도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봤어? 당연히 알아봤지. 근데 택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 큰애 대학교 안 보낼 거야? 작은애 유학 비용은? 참 나도 답답해. 너무 보채지 마. 혹시 장모님한테는 여쭤봤어? 왜 우리 엄마를 들먹여? 우리 엄마 그럴 돈 없어. 진짜 미치겠네. 수술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그 비용을 알아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해. 당신 어머니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나 당신 없는 동안 여기서 어머니 계속 돌봤어. 똥기저귀를 갈았다고. 알아, 화내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어머니 깨시겠어. 하여튼 나 어머니 계속 여기 계시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어머니 입원하시면 나한테 간호하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어머니는 하필 지금 암에 걸리셔가지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순간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넘어질 뻔했죠. 저는 가까스로 벽을 짚어가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울기 시작했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저를 짐으로만 여기고 애물단지로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듯 했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 전까지 잠을 자지 못했죠.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아들과 며느리 또한 잠을 못 잔 듯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애써 웃음 지으며 저에게 괜찮을 거라 말해 주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더 이상 다정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지만 배신감이 드는 건 사실이었죠. 저는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짐이 되긴 싫었고 이대로 더 살아갈 수 있다 해도 이렇게는 살아가기 싫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따라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군요. 하늘을 보니 참 맑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을 보러 갈 때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아들과 딸은 한참을 카운터에서 직원과 말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죠. 어머니 왜요? 지금 바빠요. 얼른 수납하고 수술실 들어가야 해요. 민우야, 며느라가 나는 수술을 받지 않으련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어제 너네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 아직 빚을 갚고 있다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척이나 당황해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너무 힘들다 보니 말이 헛나온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어떻게 어머님을 짐으로 생각하겠어요. 저희는 그냥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너네 말이 어떻든 나는 마음을 정했다. 너희를 원망하진 않으마.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니깐. 하지만 너네도 나에 대한 마지막 존중을 해주렴. 내가 너희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가고 싶구나. 그렇게 해야 너희 아버지 볼 낯이 있지. 나를 위해 더 이상 무엇이라도 할 생각하지 마라. 다만 마지막 부탁 하나 하자. 내가 죽으면 꼭 남편 옆에 묻어다오. 남편 오른편이 좋을 것 같구나. 남편이 왼손잡이라 항상 오른쪽에서 팔짱을 꼈었거든.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죠. 예상은 했지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숨을 한 번 내쉰 다음 다짐했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참 적막했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아직 버리지 않은 남편의 물건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향기가 나는 것 같더군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남편을 보러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통증은 심해졌고 이제는 곧 가야 할 시간인 듯 했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듯한 할아버지가 서 있더군요. 그 할아버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너 맞구나, 수키야. 나다, 나 몰라보겠니? 저는 그제서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사업한다고 떠난 저의 큰 오빠였습니다. 오빠. 그래, 나다. 이놈아, 한번 안아보자. 오빠는 저를 끌어안았고
저도 오빠에게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어디 있다가 이제야 오셨어요. 미안하다. 성공하기 전까지 오지 못했어. 성공하고 고향에 돌아가니 모두 다 흩어져 있더구나. 찾으려 했지만 다들 찾을 수가 없었어.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오래 있지 못했거든. 저와 큰오빠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큰오빠는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셨고 거기서 결혼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손녀가 대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저희 남편 사진과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암에 걸려 곧 죽는다는 사실도요. 오빠는 그 사실을 듣고는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데 지들 인생 살기 힘들다고 어머니를 내팽개쳐. 아니에요, 오빠. 제가 그만하자고 했어요. 아이들은 잘못 없어요.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겠어요. 나는 너 이대로 못 보낸다. 어떻게 만났는데 이대로 못 헤어져. 당장 수술 받아라. 돈은 걱정 말고. 오빠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미련 없어요. 어허, 오빠 말 들어라. 수술 받고 새 살 먹고 나면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죽기 전에 같이 여행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냐? 일단 수술 받고 그때도 죽고 싶으면 그땐 말리지 않으마. 큰오빠는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로 보더군요. 성질도 여전했어요. 도저히 오빠를 말릴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역시 돈이 많은 오빠여서 그런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아마 수술비도 더 많이 나왔겠죠. 저는 그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았죠. 기분이 싱숭생숭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삶의 미련을 접기 위해 주변 삶을 조금씩 정리해 가고 있었거든요. 조금 남은 재산도 정리해보고 키우던 화분들도 정리하고 집도 청소하고요. 이것도 남편의 뜻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오빠의 말처럼 일단 수술을 받아보고 생각해보자고 결정했어요. 그렇게 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경과도 좋았죠. 물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몸이 야위었고 식욕이 없었죠. 머리는 다 빠져서 중처럼 보였고 항상 무기력했죠.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 치료가 끝나니 다시 컨디션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비록 힘들고 외로웠지만 살기 위해 천천히 전진한 덕분이었죠. 제 삶은 제 것이기에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오빠를 두고 가는 것도 도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아직 아들을 좀 더 보고 가고 싶었어요.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된 수술과 치료를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렇게 저는 오빠의 도움을 받아 퇴원을 하게 되었죠. 오빠는 저에게 베트남으로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이 나이에 다시 그곳에서 적응하기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제 삶은 여기 있으니까요. 오빠는 그럼 자기 사업을 완전히 아들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오겠다면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힘을 내서 살아갔죠. 다시 미싱 작업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화분도 다시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빠가 오기엔 너무 이른 날이어서 누군가 싶었는데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죄스러운 표정을 짓고 서 있었죠. 무슨 일이냐 애들아. 추운데 얼른 들어와라. 어머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니까 무슨 일이냐니깐. 아들은 잠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주었어요.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냐? 어머니, 그때 저희 얘기를 듣고 수술을 포기하셨을 때 사실 조금은 안도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천벌을 받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불편했어요.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 종일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불효를 저지른다면 저희 자식들도 똑같이 하겠죠. 저희는 정말 천벌을 받을 만해요. 며느리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았어요. 이거면 어머니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치료도요. 저희가 다 알아보고 왔어요. 지금까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돈을 여기저기서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절대 어머니를 짐처럼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부담스러워했던 표정이 아닌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한테 가서 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을 꼭 안은 뒤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 사정을 너무 몰라줬구나. 나도 아프고 힘드니까 너희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았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우리 모두 잊도록 하자. 그리고 나선 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직 빠진 머리가 다 자라지 않아 밤송이 같은 머리였죠. 아이들은 제 머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머리가 왜 그래요? 어머님, 혹 수술 받으셨어요? 저는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오빠를 만난 사연을 자식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환한 웃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무사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도 같이 가주었고 심심할 때 말동무도 되어 주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주었고 제가 건강을 찾을 때까지 그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행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이 하늘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는 저에게 가져다 주었고 아들은 회사에서 휴가가 나올 때면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병원에서는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컨디션이 돌아왔음을 느꼈죠. 물론 절제를 해서 밥을 먹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저에게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됐다는 것이 중요했죠. 병원에서 제 경과가 좋다고 말해주던 날 저와 아들과 며느리는 파티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저희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날아갈 듯이 기뻤지만 그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면 족하다고. 너희 인생을 살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즐겁게 살다가 가겠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저희 진심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큰오빠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저와 있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오빠의 자식들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죠. 새로운 가족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노인 둘이 살기엔 지금의 집이 적당했죠. 그리고 저와 오빠는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서해, 동해, 남해, 제주 가릴 것 없이 죽기 전에 모두 가보자며 쉴 새 없이 여행을 다녔죠. 오히려 암 걸리고 나서 꾸준히 운동을 하니 몸이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큰오빠네와 저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까지 해서 대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베트남으로요. 난생 처음 해외에 가는 거라 즐거웠습니다. 밥은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반했달까요. 그렇게 저는 모든 상처를 다 치유했습니다. 저는 암이라는 큰 병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온 힘을 다해 아껴주었고 저희 큰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의 삶만을 살기로 다짐했죠. 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것은 오해가 쌓여 상처가 되고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소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요. 결국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서로 이해해주고 진정으로 아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큰오빠와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엔 캘리그라피를 큰오빠와 함께 배우고 있어요. 큰오빠는 워낙 명필이라 잘하시는데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한답니다. 저는 이런 순간이 지금 저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기쁜 마음도 느낄 수 없었겠죠. 저는 남은 삶도 최대한 열심히 재밌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때론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과와 진심을 받아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가족 간의 오해나 아픔이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